398페이지인가요? 네, 요즘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저번에 그 계약교섭 부당 중도 파기 거기를 하려다 말았을 건데 맞아요? 저번에 이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써진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 그 한 줄 한 줄을 다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걸 이제 한 줄 한 줄 물어보면 합격권을 들어간 사람은 다 맞춘다는 거예요. 공부 좀만 하면 알아. 여기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단답식 물어볼 때 다 틀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잘 들어야 돼요. 저번에 계약법 들으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계약법은 쉬운 듯 하면서 제대로 책임 못 잡고 비교할 거 비교 안 해놓으면 빵점짜리 수두룩하다고. 근데 그것만 잘하면 아주 수월하다고 말이에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을 보면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 조문도 외워버리면 535조 1항이니까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이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 이외에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한 착오라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라든가 기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 원시적 불능 이외의 경우에도 그러면 민법에 이제 규정이 없는 민법에 규정이 있는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계약체결사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으니까 민법에 규정이 없는 착오라든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이런 경우도 그러면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학설 판례는 견해들이 있다는 거. 학설은 근데 중요한 건 판례인데 판례는 여지껏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총칙에서 배운 예컨대 착오라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라든가 나머지 경우는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 이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인데 원칙은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책에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외워봐야 문제 못 푼다고. 원칙은 이제 이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고자 한다. 그래서 살래 했는데 얘가 삭게 해버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니까 문제가 안 될 건데 얘도 이제 바로 계약처라는 게 아니니까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할까라 하건 말이야. 해서 이제 현장 답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해서 이제 계약 교섭을 하다가 이 갑 쪽에서 계약 교섭을 파기를 했다 그 말이야. 팔 생각이 없어져서 그러면 계약을 교섭을 하다가 계약 교섭을 중도에 잘 들어야 돼요. 계약 교섭을 중도에 파기했을 때 이 파기한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요게 문제인데 원칙은 계약 자유원칙에 입각해서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원칙인데 이게 책에 빠졌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책에 빠졌다고. 여기 계약교섭 부당 파기의 경우에 계약체결사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다. 요게 시험에 나와. 근데 이 단답식을 다 틀려. 요게 지금 빠졌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요 경우에. 이게 문제인데 원칙은 이제 계약교섭을 중도 파기하더라도 계약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요게 두 번째 핵심인데 요게 또 빠졌다고 책에. 이건 물으면 다 들고 나와 단답식으로. 요거 정리 잘하라고. 그 대신 이제 외가 있다 그 말이요. 어떤 경우냐? 꼭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 지금 내가 눈이 지금 안 좋아서 그 교재에 쓰였는 구절구절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줄도 빠지지 말고 박스에 있는 거를 구절구절을 오진으로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였다 그 말이요.
여기서부터 쓰여서 책에 여기 다 빠져 있고 왜 그랬다면 그게 어떤 거냐 꼭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나 너하고 앞으로 분명히 계약 체결할 것이다.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부여를 했다 그 말이야. 해서 이제 상대방도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부였고 앞구절 이 말이 씌었죠. 그런 다음에 그에 따라서 상대방도 행동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제 나 분명히 얘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겠구나 신뢰를 했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를 해버렸다 그 말이야. 이리 되면은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되니까 파기한 적이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계약 체결에서 과할 책임은 물을 수가 없고 이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경우에 계약자에서 과할 책임을 묻는다 이 규정이 민법에 없으니까 대신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돼서 이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말이야. 계약 체결에서 과할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계약 교섭 부당 파기한 적이야. 계약자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 이제 계약자에서 과할 책임이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얘가 지라는 건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의립은 전 손해에 대해서 얘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발생된 책에는 지금 이런 게 빠졌다는 거.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 말이야. 그 중간쯤 가면 무슨 소리가 쓰였냐 그러면은 대신 이제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고 얘는 이렇게 믿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이자가 분명히 당신하고 계약 체결한다.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부였고 신뢰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지 않겠냐 그 말이야.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이런 거를 신뢰이익, 신뢰손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신뢰이익, 신뢰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발생된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질 필요가 없다. 이것도 핵심이니까 중간쯤 쓰여있을 거라고. 요거 발생된 전손해 아니요. 요거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이제 속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이 말을 꼭 염두에 두라고. 계약이 성립되기 전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얘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대방 을이라는 사람은 아직 계약이 성립도 안 된다. 이 사건이 지금 성립되기 전을 말하니까 성립도 안 됐는데 얘가 굳이 이행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 이렇게. 그런데 얘가 계약도 성립이 안 됐고 원래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래야지 채무가 생기고 요 채무를 이행을 할 건데 요 사안이 지금 계약이 성립되기 전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건데 얘가 이행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얘가 이행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위험과 책임하에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얘가 배상 책임 질 필요가 없다. 요게 그 밑에 또 씌어 있다 말이야. 요건 이행하기 전 단계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같다는 거. 뭐냐 그러면 얘가 바보도 아닌데 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말라고 이행을 했겠냐 그 말이야. 이 갑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 따라 시험 문제 풀 때 요걸 꼭 확인할 거. 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러지 마라. 나 너하고 계약 체결한다. 내가 돈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행을 해라. 이자의 적극적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요구에 따라서 얘가 이행을 했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도 얘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요거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자의 계약 교섭을 이자가 부당하게 중도 파기했기 때문에 얘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 책임을 질 것인가 요걸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야.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럼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얘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지 않겠냐. 그 손해, 실력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된다.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니까
얘가 굳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거는 자기 이윤과 책임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질 필요가 없다. 그러자 얘가 이행한 것이 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행한 경우는 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판례의 원칙인데, 그러면 이자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함으로써 얘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우리가 이제 위자료 그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쓰였는 거. 이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가 재산상 손해 이외에 계약 교섭 후 부당 중도 파기로 해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그 이자료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또 마지막 핵심이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다 쓰였어요. 그 판례를 이거는 안 빼뜨리고 순서대로 쭉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고 그 부분을 세심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다시. 그러나 이 단답식 묻도 안 틀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별 빼치고 외워버리면 그거는 마치겠지만, 물론 애운당에서 요 핵심들을 빼뜨리고 읽으면 이제 못 풀겠지만, 요거 계약 교섭을 부당의 중도 파기 이렇게 물어본다고. 부당 중도 파기한 경우 판례는 계약 체결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아, 그러지. 틀리는 거예요. 대신 무슨 책임을 인정한다는 거야? 불법행위 책임이. 그다음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했다 그래서 파기한 자가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 자유원칙 입각에서. 그러나 얘가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부여했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약 교섭을 부당 중도 파기했다. 이런 경우에서는 계약자의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니까 계약처에서 관리 책임 말고 불법행위로는 책임 묻는다. 요 핵심들 단답식으로 물어볼 때 안 틀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답식이 다 틀고 나오니까. 그 중에서 말하야 됐을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계약 효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배웠다는 거예요.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로 겪어서 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계약의 특유한 효력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요 두 가지 문제인데, 계약 효력 부분에서는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책에 이제 뭐가 서른 부분에 쓰였냐 그러면은 요게 쓰였어요. 우리가 총칙에서 배웠던 것들, 그게 지금 마법 부분에 쓰였다고. 이 계약이 이제 대표적인 법률의 일종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계약이 원인이 돼서 대부분 법률 효과,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계약이 일단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말. 그래서 이제 이 효력 요건에 관해서 우리가 총칙에서 체계자 앞에서 지겹도록 공부를 했다는 거. 따라서 이제 계약의 경우에도 효력 파트에서 이런 효력 요건을 갖춰 효과가 생긴다 요리 되니까 이 효력 요건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칙에서 이거는 민법의 기본 논리로 이미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표시에 관련해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효력 요건들이죠.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거는 이미 마스터를 했다고 말. 따라서 계약의 효력 부분에서는 이 효력 요건에 관해서는 다시 배우지 않는다. 이미 총칙에서 원리로서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이 앞에 쓰였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 대신 이 부분에서는 이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하는 계약 효력,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계약에 특유하게 인정이 된 이 특유한 효력,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 이런 말이 쓰였으니까 꼭 읽어두고 이거 다시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이 되는 계약 효력 두 가지를 지금도 살펴보는데, 먼저 이제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해서 쌍무계약은 요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전형계약 3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쌍무계약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에게는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는데 양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였단 말이야. 의존관계다 그 말은 네가 채무를 이행하니까 나도 채무를 이행하는 거다. 이런 관계라 그 말. 그러면 양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양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평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예컨대 이 갑은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면서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상대방 매수인에 대해서만 대금 지급 청구를 했단 말. 그럼 얘가 바보가 아닌 바야. 네가 소유권 넘겨주니 나도 대금 지급하는 건데 너는 왜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만 하냐? 밥 먹는 집 아니니까 네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나 대금 지급 뭐 하겠다. 정당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 그래야 양자가 공평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평의 원리각에서 얘가 자기 채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동시행항변권, 우리 양 채무 동시행하자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일방이 자기는 채무 이행 안 하면서 타방에게만 이행 청구하면 한마디로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요 항변이란 말은 주장한다는 소리야. 동시에 이행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바꿔 말하면 네가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나 채무 이행 뭐 하겠다. 정당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동시행항변권. 이게 이제 536조에 규정이 됐는데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임의 규정이라고 말이요. 이게 이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임의 규정 정도를 갖고 놀 정도 실력이 됐으라 보고 원래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이런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채무가 양 당사자가 발생이 되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동시행항변권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항변권을 폐지할 수 있는가? 동시행항변권 행사하지 않기라는 특약 맺었다. 그러면 536조가 이게 지금 책에 다 빠졌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항변권을 당연히 폐지할 수 있고 536조를 위반하다 위헌이니까 임의규정 위반 위헌이니까 거꾸로 눈을 어디로 돌리냐 그러면 지금 앞 페이지 390페이지 쭉 있고 뒷페이지 넘겨서 400페이지에 보면은 개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개념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나온다. 이게 다 빠졌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측에 401페이지인가 보면 판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판례 하나 나와 있다고. 찾았나요? 거기 보면은 그것이 양채무가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동시행항변권 인정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쓰였을 건데 찾았나요? 요게 이제 시험에 거꾸로 물어본다고. 이처럼 이제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돼야지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되고 거꾸로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걸 하도 물어보는 게 갖고 놀아야 된다고.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고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양채무가 발생이 된 경우는 동시행항변권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그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요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양채무가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이 된 경우는 동시행항변권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당사자 뭐가 있으면 536조가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이 있으면 거꾸로 동시행항변권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도 물어본다고. 두 가지로 물어. 번갈아가면서 우리 시험에. 자, 536조는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규정인데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두 가지로. 첫째, 동시행항변권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항변권을 뭐 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고 동시행 행사하지 말자. 그래도 유효라는 거예요. 거꾸로. 원래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동시행항변권 발생이 되니까 아까 읽어본 우측의 그 판례처럼 서로 다른 별개 원인에 의해서 양채무가 발생이 되면 동시행항변권 인정될 수 없는데 원래는 그 판례는 여기까지 쓰였죠. 근데 뭐가 있으면
그렇지. 특약이 있으면 거꾸로 동시행한목적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요 두 가지를 물어봐. 530조 임의 규정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측에 그 세 줄짜리 우측에 그 판례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거기다가 요 경우도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한목적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판례가 두 가지로 물어봐. 별개 원인으로 양채무가 발생하면 원칙 동시행한목적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근데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거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런 거를 좀 쪼가 있게 좀 써놓으면 책이 좋은데. 근데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안경을 맞춰놨더니 새끼들 빨리빨리 안 만들어주니까 죽겠는지. 그 다음에 동시행항목권은 그 발생 요건에서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되었다 해서 우측에 넘어가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별개의 계약, 별개의 원인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되면 동시행항목권 원칙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야 특약이 있으면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그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쓰는 판례. 이것도 이 채무가 주된 채무가 있고 부수적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 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 채무 중에는 주된 채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수적 채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야. 여기 주된 채무는 이제 뭘 말하냐 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과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를 주된 채무 1이야기로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를 주된 채무. 그다음 이런 주된 채무 이외의 채무를 통틀어서 부수적 채무 1이 이야기를 한다. 계약법 공부할 때는 이걸 갖고 놀아야 돼. 그럼 여기 주된 채무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자,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럼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계약이 성립되려면 당사자 의사표에 더불어서 목적이 있을 것 집중 공부를 했죠. 그럼 목적 달성과 관계가 있는 채무가 주된 채무라고. 여기 매매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매도인은 뭐 해주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뭐하고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계약이 성립됐다.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다. 뭐 하려고 계약 처리하는데 매도는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계약 체결한다. 목적을 가르쳐 줬어요. 총칙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계약의 목적은 매도인이 소유권 유지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는 걸 말해. 그럼 이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다. 그 말은 결국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채무 부담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채무 부담하는 것. 요게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 주된 채무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목적이니까. 이 말 됐겠나요? 그 이외의 채무는 이제 부수적 채무다. 요리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몇 페이지를 돌리냐 그러면은 총칙에 글자가 안 보이냐. (113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가 토지걸 해가지고 판례 공부할 때 부르는 거 하나 있어. 113페이지. 거기 보면은 가로친 4번 위에 보면 동그라미 5번이 하나 있죠. 거기다 뭐라고 메모를 했을 거라고. 동시행한목권 메모해놨죠. 그러면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따가 또 이 판례가 뒤에서 또 나와. 따라서 그 113페이지 요 판례를 이따 또 뒤에서 또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지금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인데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유동적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무효다. 그 말 이렇게. 그런데 이 무효인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허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협력 의무는 부담한다. 왜? 허가받을 거 전장금 유동금 물어보니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113페이지 동그라미 5번 판례에서 묻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매도인의 협력 의무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자 나중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죠. 그럼 매수인은 설명드려야 돼.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허가 받았을 때 얘가 부담해야 될 대금 지급 채무. 현재는 대금 지급 채무 없어. 허가 받았을 때 그다음에 플러스 요 판례는
이따 동시행항변권은 뒤에서 또 나오지만 원래 양도 소득세는 매도인이 글자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양도세 납부 의무. 자, 매도인의 협력 의무하고 관할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처분. 이거는 허가 받을 때 이제 생기는 거야. 대금 지급처분 플러스 양도세 납부 의무가 동시행 관계냐? 이걸 물어보는 판례라 그 말이야. 결론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야. 아닌 이유를 묻고 있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매수인이 허가 받은 다음에 부담해야 될 대금 지급 채무는 방금 가르쳐 주는 무슨 채무야? 요거는 주된 채무라 그 말이야. 근데 여기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 위의 채무를 뭐라고 부르고 부수적 채무. 요거는 부수적 채무야. 따라서 요거는 주된 채무고 요거는 부수적 채무니까 요 관계 사이는 동시행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야. 이해했나요? 요게 부수적 채무야. 요게 주된 채무가. 따라서 요 사건의 경우는 여기 매도인 쪽에서 이게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협력 의무 이행하라고 얘한테 청구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네가 대금 뭐 할 때까지 지급할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 뭐 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야. 왜?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니까. 깨우쳤나요? 닫고 놀아야 돼. 이게 113.5번 판례예요. 그 다음 다시 뒤로 돌려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거기 이제 주된 채무하고 부수적 채무 그 급부라고 하는 게 채무를 말해.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사이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요 판례는 아까 113.5번 판례 갖고 이해를 하라고. 그걸 물어보니까. 그 다음 그 밑에는 지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거기에 상속이 빠져 있는데 상속도 같이 추가시켜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의 경우는 채권 채무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 밑에 보면 전부 명령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어. 잤나요? 여기까지 세트로 묶어서 사례 등으로 이미 출제가 다 되고 그러니까 예운닥에서 들려놔야. 계약법은 이해하면 전부 다 공짜 문제예요. 아주 쉬워. 근데 이해 못한 사람한테는 사람 환장해버려. 그 암기식으로 공부한 사람한테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고. 여기 지금 매매 계약 경우에 대금 1억 원으로 매매를 했다. 그럼 매도인은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채무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라고. 물론 반대의 채권. 매도인은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갖고 얘는 반대로 대금 뭐야 이게? 얘는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갖고 반대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이렇게. 그러면 원래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계약을 실한 당사자는 갖고 할 두 사람이죠. 물론 이거는 쌍무계약이니까 지네 둘 사이에서는 동시행항변권이 다 인정이 돼. 얘가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 청구하면 얘가 소유권 넣을 때 대금 지급 뭐 하겠다. 얘가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네가 대금 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뭐 하겠다.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될 건데 이 동시행항변권은 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처럼 자 상속을 보자고 말이야. 이 갑이 사망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상속인 A에게 채권 채무가 생겨되겠죠. 그럼 이 채권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생겨된다 말이야. 그러면 A가 A한테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하면 A는 상속인한테도 네가 소유권 넣을 때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동시행금 갱사한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특히 채권 양도를 갖고 놀아드는데 이 경우에 얘가 대금 채권 1억 원짜리 갖고 있죠. 채권은 양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채권을 A에게 양도를 했다. 그럼 채권 양도는 계약에 의해서 채권 양도는 채권을 매각하는 것 말이니까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되는 것을
채권 양도. 그러면 이 대금 채권 1억 원짜리가 그대로 얘한테 이전이 돼. 채권 양순에게. 그러면 얘가 내가 갑으로부터 대금 채권 1억 원짜리 양도 받았으니까 나한테 대금 지급해라 얘한테 청구하겠죠. 근데 얘가 아직 매도인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다고 말이야. 그럼 얘는 얘한테 갑이 소유권 넘길 때까지 네한테 뭐 못하겠다. 대금 좀 뭐하겠다. 요 양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한테도 동시행납부 행사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듣나요? 근데 시험에 이제 채권 양도로도 물어보지만 이게 전부 명령으로 바꿔서 또 물어봤단 말이야. 그게 그 밑에 판례예요. 여기 이제 전부 명령이고는 뭘 말하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병이라는 애가 매도인 갑에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은 안 갚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땅을 얘한테 1억 원에 팔더라 그 말이야. 내가 보겠나요? 그러면 이 매도인의 채권자 평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똑똑한 것이 밖에 내놓으면은 자유자재로 사고를 해요. 원래 근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민족이야. 다만 교실만 넣어놓으면 그런 뭐 두드려 외우는데 급급하다니까 바보가 돼버린대. 내 잘 쓰면 예비군이 돼버리는데 이것도 누가 안 가르쳐 잘해. 한번 해보세요. 교실 밖에다 생각하고 내가 얘한테 1억 원 받을 게 있는데 이 새끼가 돈을 안 갚아. 그 갑자기 지 땅을 팔더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돈 받기 힘들어. 얘가 매매된 1억 원 다 받았고 돈을 수중에 가지고 그 다음에 돈 받으러 가면 채권 해소하기 힘들다고. 그죠? 내가 다 싸불던 것다 짱 박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요 대금 채권을 얘가 이제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뭐 해버리잖아. 압류하죠. 민법 책에 보면 압류란 말이 뒤지게 나오잖아. 저 중개사 교재 각 과목별로 요거 압류를 하잖아. 요때 요 대금 채권이 압류된 채권이다 그래서 그 판례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오니까 칠판 판례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니까 피압류 채권이란 말이 나와. 이제 이런 말도 해결하겠죠. 피압류 채권이 무슨 어떤 걸 말이 여기서 여 피자는 가르쳐 줬으니까 압류를 당한 채권이죠. 그럼 요 대금 채권 여기 압류 당했잖아. 이런 거를 피압류 채권 그래. 그러니까 판례 읽을 때 요 피압류 채권 그러면은 압류된 채권이니까 명사 앞에 피자가 붙으면 무슨 의미라고 기초 문과정에 가르쳐 줬다고. 무엇을 당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압류 당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피압류 채권은 압류당한 채권 요걸 말해. 피압류 채권은 말은. 그러면 이제 이 대금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은 이 이제 피압류 채권이 압류를 당했으니까 채권자에서 얘는 얘한테 직접 1억 원 지급을 못 한다고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고. 요 대금을 내가 직접 받아오기 위해서 압류를 했겠죠. 얘가 받고 내가 해소를 하면 얘가 다 써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민법 교재라든가 중개사법 또는 뭐 공시법 여기저기 교재 보면은 압류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판례에 쓰였는 소리가 있어. 전부 명령 이런 말이 잘 나온다고. 압류한 다음에 무슨 명령을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전부 명령 또는 추심 명령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 법학책 읽다 보면은 민법 교재 보면 다른 교재 이게 엄청 나온다고. 압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로부터 돈을 내가 직접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다 써보니까 지금 압류한 이유는 내가 이자로부터 여기 말까지 알아듣겠죠. 이자로부터 직접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원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느냐.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여기 추심 명령은 글자 그대로 추심은 뭐한 소리요? 돈 받아는 걸 말해. 따라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얘를 대신해서 얘한테 돈 1억 원을 받아오기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전부 명령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전부 명령인데 여기에 구를 전자예요. 이렇게 이게 구를 전자라고. 그러면 이걸 압류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게 되면은 피압류 채권 있죠. 대금 채권. 요게 전부가 돼. 전부가 무슨 말 같아요? 구를 전자 이게.
요 피압류 채권, 대금 채권이 또르르 굴러서 얘한테 넘어온다 그 이야기야. 그걸 전부명령이라고 그래. 따라서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피압류 채권이 이런 애를 또 뭐라고 불러? 그 판례 보면은 채권자는 채권인데 뭐 했다? 칠판 채권자 채권자인데 뭐 했다? 압류했으니까 이런 애를 압류 채권자라고 불러. 이렇게 명칭이 압류 채권자.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럼 얘는 또 뭐라고 부르고? 얘가 압류 채권자니까 압류자를 붙여서 압류 판례 보면 이런 말 용어 나온다고. 이런 거 모르면 판례 이해를 못해. 압류 채권자, 압류 채무자. 그런 다음에 요 일 같은 애를 제3채무자 이렇게 불러. 그 밑에가 판례가 4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어. 다시 정리 정돈. 피압류 채권 알아듣나요? 그러면 얘 명칭 압류 채권자, 얘 명칭 압류 채무자. 자기 채권이 압류된 채무자란 말. 그럼 얘는 무슨 채무자? 제3채무자. 용어 알아듣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압류 채권자게 피압류 채권이 이전이 된다면 무슨 명령 받으면? 전문명령을 받게 되면, 추신명령 받으면 이 피압류 채권이 얘한테 이전은 안 되고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그 다음에 대리인처럼 돈만 이렇게 추심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명령은 글자 그대로 피압류 채권이 얘한테 이전이 돼. 그러면 이제 요 압류 채권자가 요 대금 채권 이전 받았죠? 그럼 얘 것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대금 채권 이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급해라. 요게 전부명령 받은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요걸 이제 구별해 보라고. 지금 채권 양도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애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라고. 어차피 이 대금 채권이 채권 양수이나 이런 애를 이제 전부명령 받게 되면 또 용어가 바뀌어요. 전부 채권자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 용어를 결국 이 하나 뭐 하나 따라 문제를 쉽게 푼다고. 아직 전부명령 받기 전에는 압류 채권자라고 그랬죠. 전부명령 받게 되면 무슨 채권자라고? 용어를 잘 보라고. 그러면 이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이 이전이 돼. 그럼 보세요. 전부 채권자도 이 대금 채권을 이전 받은 자죠. 채권 양수도 이전 받은 자죠. 똑같죠. 그 차이가 뭐예요? 채권 양도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이 채권 이전 받았죠. 전부 채권자는 계약 말고 뭐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서 이전 받았죠. 그 차이는 있지만 채권을 이전 받았다는 점은 똑같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번갈아가면서 물어봐. 아까 이 A가 내가 채권 이전 받았으니까 나한테 1억원 달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아직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이 전이니까 네한테 대금 지금 뭐 하겠다. 동시에 갱사했죠. 그러면 전부 채권자가 내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 채권을 이전 받았으니까 나한테 1억원 달라 청구했을 때 얘는 얘한테 아직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이 전이니까 네한테 이전 못 하겠다.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야. 이렇게 사례가 나왔다는 거야. 따라서 채권 양도하고 채권 양수인하고 전부 채권자하고 이 채권을 이전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가 뭐더라? 채권 양수는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채권을 이전 받았고 전부 채권자는 법원은 뭐에 의해서? 그러지 전부 명령에서 이전 받다. 그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나왔는가. 그 위에 채권 양도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썼는가 봐보세요. 그거 뭐라고 써있어? 가로 열고 닫고 써줬잖아. 얘가 그거는 잘 해놨더라고. 근데 채권 양도 보면 가로 열고 닫고 잘 안 보여져 글자가. 전부 명령 그것도 써놨죠. 거기 보면은 그 밑에 판례 5줄짜리가 전부 명령이잖아. 판례. 그러니까 채권 양도 경우나 전부 명령 받은 경우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이런 거는 이해한 사람은 다 공짜야. 이해 못해서 외워서도 문제 풀지를 못해.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듣을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들 밑으로 내려가서 그 판례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또 두어 줄짜리 판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찾나요? 요게 또 시험에 유달리 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이야. 매매 대금 1억 원으로
그럼 쌍무계약이니까 1. 매도인의 설명드려도 소유권 채무 이전 채무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는 동시행관계예요. 이런 건 안 물어봐. 대신 이제 이걸 사례를 바꾼다고 말이야. 그 판례가 이런 거라고. 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채무로 부담하는 채무자인데 매도인 채무자가 자기 고의과실 귀책사유에서 건물을 멸실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게 매도인 채무자 귀책사유에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죠. 이런 걸 우리는 총칙 시간에도 또 계약법에서 집중 배웠지만 채무 불량이라고 배웠다고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채무 불량 종류 중에서 이런 거를 이행 불량이라고 그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채무 불량, 이행 불량에 해당이 되면 매수인 쪽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채권자 해당이 되겠죠. 소유권의 조건, 채권을 가지니까 이 채권자 쪽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느냐? 계약 해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방법도 있다면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이 건물 값어치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한 이후에 한 1억 5천을 띄었어요. 이상 떼서 이게 멸실이 됐다고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1억 주고 건물 값어치에 해당하는 1억 5천 배상받는 게 이득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고 말이야. 전부 배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 가지고 공부할 때 이제 이것도 한번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 이건 모르면 문제 2개는 날라가. 전부 배상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말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말하는데 요 건물 값어치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배상해달라고 하면 단 나도 대금 1억은 줄 테니까 주로 이제 이 값어치가 많이 뛰었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이자의 채무 불량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가 뭐로 바뀌느냐? 손해배상 채무 전부 배상 의무로 바뀐다 그 말이요. 그러면 원래 이자의 대금 지급 채무하고 소유권 채무가 동시행 관계였는데 이자의 세무 불능으로 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면 소유권 채무가 이게 똑같은 거라 그 말이요. 그러니 이자의 손해배상 채무 전부 배상 의무하고 이자의 대금 지급 채무도 똑같이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다 그 이야기야. 요걸 유달리 중개사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 요게 그 2줄짜리 판례. 따라서 한 채무가 채무 불능을 해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로. 그러면은 동시행 양법권 여전히 존속이 된다. 2줄 지었죠. 그 내용이 애업에 필요 없어요. 그 위협에 필요 없다고. 이런 내용이라고 할게요. 건물 매매를 했을 때 매도인 채무자 귀책사유를 해서 건물 매도했다. 채무 불량. 그러면 소유권의 채무가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 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채무. 흔히 말하는 전부배상 채무로 바뀌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요 2개가 동시행 관계면 요 2개도 동시행 관계다. 요런 판례라고. 유달리 많이 물어보니까 정리 잘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쭉 보면 이제 판례가 뭐 근저당에서 나왔고 쭉 나왔는데 이거는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야. 다 칠판. 여기에 사례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경우는 이러자 매매 등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전 재산의 8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 한 필지 있다 또는 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이 목적물 위에 근저당이 설정이 있다. 그 판례는 근저당인데 또는 이제 돈을 빌리고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목적물 토지나 아파트를 가압류를 했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다고 말이야. 그러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목적물을 매각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매도인은 원래는 저 소유권은 채무하고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행 관계겠지만 이 경우는 매도인은 당연히 그냥 소유권 넘겨주면 안 되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한다. 바꿔 말하면 목적물에 설정이 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뭐하고 그러죠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의 채무 플러스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뭐 해줄 의무도 말소시켜줄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직과 동시행관계다. 요 판례요. 거기는 근저당만 쓰여있는 판례인데 가압류로 더 많이 물어봐 시험에서는. 그 밑에 판례는 제목에 뭐 근저당 되어 있죠. 근데 가압류로 되는 걸 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내용은 똑같다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위에서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뭐 파란 글씨로 쓰여 있을 거라고. 찾나요?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로 시험에 물어본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으로 특약을 맺었다. 그 판례인데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은 첨부하고 원래 매수는 대금 지급 처음 부담하겠죠. 근데 부가가치세를 지금 누가 부담을 한 거예요? 매수인이.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소유권은 첨부하고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매도인은 네가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까지 소유권은 뭐 하겠다? 동시행을 맹세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부가가치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원래 양도소득세도 누가 부담하는 거 글자가 들어? 그렇지, 매도인이 부담해야지. 근데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온다고. 특약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표로 특약 맺는다. 이런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이것부터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유효니까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 플러스 특약이 있으면 양도세 납부 의무도 같이 부담한다. 우리 시험은 이걸 출제했다면 양도세 납부 의무도 매도인의 소유권이라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이 새끼는 꼭 앞에 이제 판례도 맞아. 근저당이 아니라 주로 가압류를 많이 물어보는데 가압류가 난 판례 쓰면 얼마나 좋냐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야.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양도세 납부 의무가 우리 시험에 출제했다고. 그럼 좀 같이 써놓든가. 제 하는 말 알아듣겠죠? 책에 있는 거 별표치고 외우면 또 이렇게 바꾸면 못 풀어. 당연히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니까 갈수록 원하는 실력이 좀 이렇게 딱딱 따라와 주면 내가 믿음이 가는데 갈수록 이 믿음이 안 가니까는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까 뭔 소리인지. 그 다음 그 밑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있을까 다 또 집중. 이것도 시험에 아예 쏟아나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야. 지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지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제 거꾸로 말하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이런 사례를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또 실무에서 거래 가능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3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이때 이제 계약금을 교부하고 관행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 달쯤 뒤 4월 10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약속을 하는데 거래 관행에 하면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이 선이행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뒤에 5월 10일 날 매도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이제 마지막 잔금 지급이 이제 동시행 관계라고 말이야. 이게 거래 관행이. 그러면 이 중도금 지급은 이제 매수인이 선이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 동시행항변권 행사 못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4월 10일 날 매도인이 지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매수인에게만 중도금 지급 청구하면 얘는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중도금 지금 뭐 하겠다?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 말 알아듣겠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왜 이 경우는 동시행항변권을 행사 못하느냐? 상대방의 채무가 소유권은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업어치나 매체 똑같은 이야기니까. 따라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변제기는 5월 10일이잖아. 그 지금 4월 10일이고. 따라서 선이행의무를 부담한 자는 원칙 동시행항변권 행사를 못하는데 직업들을 출제해 시험에서 외가 두 가지가 있다 말이야. 외가 첫째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칠판의 사례에서 얘가 4월 10일 날 중도금을 선 지급해야 되는데 이행을 지체하는 도중에
5월 10일이 됐다 그 이야기.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 말이야.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만 동시행관계였는데 이제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행지체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만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플러스 중도금 지급, 그 다음에 플러스 사례 문제 풀 때 요 주의할 거. 지금 중도금 지급 날짜부터 잔금 지급일이 도래할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 안 한 상태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 날짜부터 잔금 지급일 요 사이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여지없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이걸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라고 불러. 따라서 중도금 지급한 날 요 지급일 이때부터 잔금 지급일 요 사이 요때까지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 이행지체 책임 지하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하두는데 이 손해배상금을 책에 보면 지연 손해금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지연 손해금 요게 세트로 동시행관계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중도금 지급 플러스 지연 손해금까지 통째로 요거하고 동시행관계가 돼. 따라서 이제 5월 10일이 됐을 때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이 안 하면서 매수인에 대해서만 네가 중도금은 한 달 전에 선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도금 지급해라 청구하면 이제는 매수인이 여지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뭣도 지급 못하겠다. 중도금 지급도 못하겠다.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행을 지체한 도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 동시행항변권은 이행 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청구시를 기준으로. 그럼 얘가 청구한 시점이 지금 변제기에 도래한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이행을 부담하는 자 중도금 지급권에서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죠. 특히 사례 문제 풀 때 합격권은 들어가면 이 정도는 다 맞춰. 근데 뭐를 자주 섞느냐? 요거 중도금 지급일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수인이 제때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그게 이제 채무 불이행 중 이행지체라 그래. 이행지체 책임, 다른 말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 손해배상금을 지연 손해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이제 요때부터 거기 보면 판례가 하나 나와 있다고. 판례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있잖아. 찾았나요? 거기서 판례 마지막 구절 보라고. 밑에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그때부터는 찾았나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한다고. 집중.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 방금 읽어본 구절은 그때부터는 언제부터냐? 상대방이 처음 이행했던 5월 10일 요때 되면 이게 모든 게 동시행관계로 바뀌죠.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따라서 잔금지급일이 도래한 이후부터는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행지체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안 진다 그 이야기야 판례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구별 잘해야 돼. 요걸 구별하면 사례 문제 못 푼다고. 그 판례는 요건 안 써졌어 지금. 판례 마지막 주에 쓰였는 게 요걸 써놨다고. 잔금지급일 도래한 때. 지금 구별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요걸 묻는가 잔금지 도래한 때 묻는가를 잘 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거야. 지연손해금 물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5월 10일이 되면 중도금 지급도 동시행관계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지체 책임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에 쓰였는 것은 그때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행지체 책임 안 진다 그 말은 요 날짜부터 잔금지급 도래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갖고 정리 꼭 하셔야 돼. 요 거래 관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실무에 갔을 땐 노상 이걸 중개업자 갖고 살아야 돼. 날이면 날마다 이거 겪고 살아야 돼. 중개업자가. 그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마지막 줄에 써놓은 거 갖고 또 질문을 오지 마시라고. 선생님 이행시 지금 안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뒤에 요거. 여기서 요거하고 구별 잘하라고. 요 사이하고 요거하고. 계속해서 말할 때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 동시행함력 행사 뭐 한다. 그래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예외가 불안의 항변권이다. 그래서 이거 명칭을 이제 엄청 잘 붙여놨는데 후이행 의무자 이행이 후이행 의무자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외적으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가 불안하니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한다. 그 이야기인데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4월 10일 날 중도금 지급 날짜가 닥쳤어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이 나면서 중도금 지급 청구를 하면 얘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하니까 중도금을 선 이행해야 되겠죠. 관행사 선 이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얘가 사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를 맞아서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어요. 또는 신용불량 상태가 됐다가 말이야. 그러면 5월 10일까지 기다려 본들 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이야. 근데 4월 10일 날 내가 중도금을 선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주고 나면 5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못 받을까 봐 불안하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안하니까 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 후이행 의무자 이행에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이 된 경우 후이행 의무자가 신용 불량 상태 빠졌다, 재산 상태 악화됐다 이런 경우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불안의 항변권 그래. 이것도 자주 물어봐. 자, 이거는 누구나 다 맞히니까 문제는 요 1번 사례 나올 때 갖고 놀라고 말이야. 요 2번 틀린 사람은 맞기가 힘들고 2번이야 누구나 맞추고 요 1번 요걸 특히 연구 잘하시라고.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 확장 효과 그건 또 뭔 소리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지금 동시행 항변권은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돼야지. 왜냐? 쌍무 계약은 양채무가 대가지 의존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이행할 때도 동시행을 공평하든지 이런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돼야지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 양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 공평 원리각에서 동시행 항변권 인정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쌍무 계약은 아닐지라도 잘 들어야 돼요. 쌍무 계약은 아닐지라도 비쌍무 계약, 쌍무 계약은 아닐지라도 양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원래 동시행 항변권은 공평 원리각에서 인정이 되니까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쌍무 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동시행 항변권이 쌍무 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확장 적용이 된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확장 적용 이 이야기를 한다. 공평 원리의 격에서 이런 경우도 동시행 항변권 인정하자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옛날 시험에서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이나 특별법에 두 번째 민법이나 특별법에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규정은 없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도 출제를 했는데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시험은 뭐 규정이 있냐 없냐 이런 건 안 따지고 주로 이제 판례를 많이 물어보니까 굳이 나누어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먼저 민법이나 특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게 제일 밑에 그 박스에 써놨는데 동그라미 1번이 전세권에 나온 거야.
317조 워낙에 중요해.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고,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 줘야 되겠죠. 전세권자는 뭐 할까요? 목적물 반환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되겠지. 이게 동시행관계다 그 이야기야. 317조.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계약 해지의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이게 원상회복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 이야기인데, 이따 바로 뒤에 해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뒤에 넘기면 가담법 4조 3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시험에서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가담법이 제정이 된 취지하고 관련해서 이 규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야. 따라 체크만 딱 해놓고 지금도 설명하면 10분이 날아가니까, 여러분의 가담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하면 10분이 날아가니까 체크만 딱 해놓으란 말이야. 가등기도 한번 들어가자마자 이걸 배우니까. 그러나 중요하다 체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은 없지만 판례 등에서 동시행환급권이 인정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 1, 2, 3번은 세트로 묶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야. 걔는 1, 2, 3번 나눠놨지만 채무 변제하고 담보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냐, 그걸 묻고 있는데, 이거는 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다 마찬가지야.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자기 건물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1.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이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2. 1억 원을 빌리고 담보제공 요구를 하니까 얘가 1억 원 빌림과 동시에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채권자에게 이전해 줬다. 이런 거를 양도담보를 해요. 따라서 양도담보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 앞으로 경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가등기 담보. 1억 원을 빌림과 동시에 얘가 또 담보 요구를 하니까 이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두었다. 이게 가등기 담보예요. 따라서 가등기 경우는,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담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 이제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담보 가등기 요리 되지만, 이것도 이제 뭐가 똑같냐? 저당권하고 똑같은 담보물권 취급을 해요. 똑같은 담보물권 취급을. 따라서 원리가 똑같다고.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이 채권자들은 이 담보 등기, 저당권 같으면 저당권 등기, 양도담보 같으면 이전 등기, 가등기 담보 같으면 담보 가등기, 이걸 다 말소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 등기 말소, 이 말소 등기 의무가 채무 변제하고 동시행관계냐,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아. 얘는 지금 1, 2, 3 나눠서 놨지만 선 변제 후 등기 말소야. 먼저 변제하는 거야. 따라서 네가 등기 마시길 때까지 돈 못 갚겠다, 이건 안 된다고. 선 변제 후 등기 말소야.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그 이야기야. 왜 그러냐? 다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강의를 못했지만 동영상에다가 영유물권, 담보물권, 저당권 다 올려놨으니까 보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정말로 보세요. 나 이거 떨어지고 나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려면 코로나를 원망하든가. 여기 지금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부종성이 있다고.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가져. 따라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이 되면 담보물권은 따라서 소멸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흔히 말하는 187조가 적용이 돼. 이게 변제 등에서 소멸이 되면 담보물권 다 따라서 소멸이 되니까 등기는 굳이 말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몇 조가 적용된다? 말소 등기 없이 물권 명의로 저당권 소멸한다. 이게 시험에서 엄청나게 출제가 돼. 187조 적용된다는 거. 따라서 부종성 때문에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은 소멸되면 이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 소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 등기는 나중에 말소도 상관이 없어. 이미 여기 소멸됐기 때문에. 따라서 선 변제 후 등기 말소야.
자자 민법은 한 개를 알면 제대로 알면 두 개, 세 개는 저절로 다 해. 나중에 내 돈 필요 없이 혼자 책 읽으면 쭉쭉쭉 다 맞죠. 누구나 다 90점 맞는다고. 암기식으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1, 2, 3번을 세트로 묶고 정리하시는 거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똥꼬에 4번에 뭐 써있나요? 글자가 안 보이네.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는 이제 그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임차권 등기. 이거는 주택임자 보호법 알면 누구나 아는 그 아주 쉬운 판례가, 시험은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지금 주택임대차에서 여기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란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근데 임차는 이제 빨리 거주전을 하고 싶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근데 얘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 받아놨고 대항력 취득했고 우선변제권 이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거주전을 해버리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얘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법을 개정을 해서 바로 이런 경우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이사라도 맘 놓고 가도록 하자 그래서 도입한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다 하는 건 다 아시고 생활상식으로도. 그럼 이제 임대차 종료 후여야 돼요.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고. 그런 다음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를 한 상태에서 거주전을 하게 되면 종래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기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나중에 얘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거주전을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박스를 보면 또 속에 말 안 하려고도 할 게 되는데 천불이 나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 그 하루 애들 가보면 뭐 사건 번호 없죠 지금. 몇 년 애들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고. 다 판례야. 그래야 수험생들이 찾아라도 볼 거 아니야. 뭐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딱 키면 나오니까 사건 번호만 집어넣으면. 그 이게 무슨 관계인가 동생 관계가 아니다 이럴 보면 안 된다고. 이 판례를 좀 설명을 해놔야 돼. 옆에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사건 번호 써놓고 하나도 안 써놨어 지금 보면은. 요거는 선 보증금 반환이에요. 후 등기 말소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명 신청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이렇게 해서 종료 후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해 줘야 돼. 근데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니까 임대차 존속 중인 임차권 등기명 신청 뭐 하는 거예요? 종료 후에 하는 거예요.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 많으니까. 그러면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 했다고 말이야. 그럼 이미 얘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선 보증금 반환 후 등기 말소지. 이게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 이야기라고. 뭔 말겠나요? 이런 게 좀 설명이 되셔야 돼. 이 새끼 그냥 1, 2, 3, 4 했고 아무것도 안 써놓고 부정 동시행한벽고 판례 부정 판례 그 말은 동시행한벽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잖아 판례가. 그럼 좀 설명이 되셔야지. 그 동그라미 1, 2, 3으로 묶어서 정리 딱 하고. 답답한 놈 참말로.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또 뭐인가요? 그게 글자가 잘 안 보여. 뭐 권리금에 관한 뭐 판례인가요? 요거는 최근 판례인데 2019년도에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요거는 출제 안 됐어 아직. 가장 작년도에 나온 판례, 작년 여름 7월 달에 2019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나올 거라고. 그것만 출제 안 됐어 지금이. 나머지는 노상 반복에 출제된 판례들인데 요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요 상가 건물 임대차 이거는 권리금이니까 상가겠지. 그래서 이제 요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던
권리금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다고 해서 이제 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권리금에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얘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도입을 했는데 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신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여기까지 들었나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 임대인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거야. 이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손해배상 채무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채무하고 동시행 관계냐 요걸 묻고 있다고. 따라서 임차인이 내가 들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네가 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으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해줄 때까지 나는 네한테 뭐 못하겠다. 건물 반환 뭐하겠다. 동시행관계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판례라고. 알아들었나요? 근데 요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동시행하면 행사 못해. 네가 손해배상 할 때까지 건물 반환 뭐하겠다고.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뭘 것 같나요? 답이 어디겠냐 그러면 그 앞에 돌려보세요. 앞에 돌려보라고. 앞에 돌려보면은 동시행관계권 확장해가지고 가로 1번 밑에 판례 2개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7은 똑같은데 첫 번째 판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평원리학에서 동시행관계 인정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는 찾나요? 별개의 약정으로. 이런 경우는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없는 한. 동시행항변권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아까 앞에서 가르쳐 줬다시피. 별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정으로. 그러니까 별개의 원인으로 양채무가 발생이 된 경우는 동시행항변권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무슨 이야기냐 보세요. 이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원래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된 채무야. 임대차로부터 얘는 목적물 반환 의무 부담하잖아. 그런데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권리금 반환 채무는 원래의 계약하고는 별개로 얘가 권리금 상가 임대차 건물법에 나와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얘가 방해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채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된 채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시행관계 될 수가 없다. 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앞에 그 박스 속에 쓰여있는 새파란 두 번째 판례 그것 때문에 요 경우도 동시행관계 안 된다.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양채무가 발생했다 그 이야기야. 그 말 듣겠나요? 이런 게 좀 설명이 됐으면 얼마나 좋냐고. 특히 이거는 작년도 여름에 7월 달인가 나온 판례 2019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출제가 아직 안 됐어. 그럼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그럼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별개의 약정으로 양채무가 발생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그 앞에 이제 두 번째 판례 가지고 그 이유를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동시행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관계가 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별개의 약정 또는 별개 원인으로 양채무가 발생되거나 동시행관계 인정이 안 되나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관계 인정이 되잖아. 이런 거 특약이 있으면 이제 동시행관계가 되겠지만 그게 없는 한 이거는 별개의 약정으로 양채무가 생기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뭐 토지거래허가자 뭐 관련된 그거죠. 여기 아까 가르쳐준 113페이지 5번 판례에 아까 앞에 가르쳐준 그 매도인의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플러스 양도세 납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아까 가르쳐줬잖아. 협력 의무는 부수적 채무고 대금지급 채무는 무슨 채무니까 주된 채무니까. 거기에 이제 총칙에 나왔는 그 113페이지 5번 판례에
아까 앞에서 가르쳐준 그 판례로 써놓은 거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근저당 실행이나 이 판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5분 이상 이거는 구별을 좀 해야 된다고. 그 마지막 동그라미 7번인가 쓰여있는 판례는 동그라미 7인가요? 이거 구별 좀 해야 되니까 이때 살펴보라고. 한번 쉬었다.